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코로나의 덥고 습한 장마에 요즘 야외 활동하기가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우중충한 주말을 보내기는 또 싫으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면 새로운 방식의 즐길거리들을 찾을 수가 있네요. 코로나 시대의 대세이기도 하고 또 문화예술계 생존 전략이기도 한 온라인 영화제, 또 K-팝 콘서트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고요. 또 매년 논쟁을 불러왔던 퀴어 퍼레이드도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설정해서 게임하듯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SNS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영화제, 콘서트, 또 퀴어 퍼레이드도 본질적인 내용과 정신은 그대로 살리면서 방식을 달리하는 노력이 지금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없던 길도 만들지라는 이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의 표어가 참 인상적인데, 없던 길을 만든다는 말, 투명 인간이 아닌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용기를 내자 하는 그 소수자들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와닿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6월 26일 금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서영님, 아카시즈님, 이렇게 최희철님 들어오셨고요. 피엘2020님, 써니스카이님, 미무스와님, 홈마이님, 손서연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지금 국회로 돌아와서 재신임을 받은 이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세 가지 지금 카드를 내놓으면서 고강도 대여 투쟁을 예고를 했어요. 저희가 항상 키워드 3개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아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셨네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았다, 이런 뜻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었고요. 그렇죠. 최근 4차례 집거하다가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물러나시면 안 된다, 원내대표직을 수행해달라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재신임을 받은 어떤 지금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로 돌아온 상황에서 세 가지를 놓고 여당과 싸우겠다, 여권과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경이 있죠. 3차 추경이 이미 지금 국회에 제출된 상황인데요. 추경이 통과되려면 그 추경에 속해 있는 항목별로 상임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해서 그렇죠. 예결위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상임위가 다 구성된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야당이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추경이 계속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늘 강조했듯이 추경의 핵심은 속도인데 여권에서는 좀 애가 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단독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는 쉽진 않겠지만 오늘도 아마 물밑에서 조율이 있을 그렇겠죠. 수도 있고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 카드를 하나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지금 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활동했던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예, 또 그와 더불어서 최근 남북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북 외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정조사는 좀 잘 봐야 되는 상황이, 사실 지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국정조사권이 발동이 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300석 중에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76석이고요. 그렇죠. 정의당을 비롯한 이른바
범여권, 그러니까 여당하고 뜻을 비교적 같이 하는 의석수를 보면 약 190석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카드인데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는 좀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고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게 협상용 카드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글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봐야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1대 국회 개원을 하게 되면 아마 대통령 연설이 이제 국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준비돼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뭐 지난 5일 날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하거나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연기된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또 야당이 대통령 연설을 보이콧한다, 뭐 참석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카드를 쓸 수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 또 국회 막바지 협상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다음 주에 국회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리해 주신 세 가지 카드 과연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세 가지 카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카드가 별로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열흘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협상 대신에 강경투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것이 21대 국회의 이 개원에 대해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사실상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무리하게 가져간 것이죠, 여당이.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맞는데 여기에 대한 또 야당의 또 대응이 법사위원장에 올인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마음대로 가져가 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구성하는데 협조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전략은 이거죠. 마음대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아마 우리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여당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들어줄까? 네.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여당의 의석수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야당이 다 가져가 18개 이렇게 했을 때 막상 다 받자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거죠. 그런 건 있지만은 만약에 추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야당이 끝까지 원구성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부담이 100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임위를 강제 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떠넘긴 것인데 문제는 지금 야당의 프레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폭정, 폭거, 의회 독재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일종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공용 여당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용 여당을 막는 게 누구냐. 바로 이 압도적인 표를 준 건 또 국민이기 때문에 네. 176석 대 103석이란 이 차이에 대한 국민의 민심을 잃고 여기에 합당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넘어진 데서 원인을 찾고 일어나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왜 넘어졌느냐.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있어가지고 원 구성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책임을 하나도 안 질 거야. 다 가져가. 모든 책임은 여당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국민이 희생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 가지 어쨌든 카드가 그냥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윤미향 카드요. 네. 지금 윤미향 카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방송에서 늘 이 정의연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전에 극한의 공과 이런 거를 제대로 살펴야 된다. 특히 어떤 사회단체들의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해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미래통합당에서 윤미향 사건을 국정조사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은 지금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네. 맡기면 됩니다. 지켜볼 일이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전선을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 보면은 선택과 집중이 흩어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카드 모두 양날의 칼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제 양날의 칼이라는 것은 상대를 겨누는 칼인데 잘못하면 내가 베일 자기가 수도 있다. 다친다는 거죠. 예. 첫 번째 추경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 추경이 어떤 민주당이 추진하는 뭐 예를 들면 핵심 공약 이런 추경이 아니에요. 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국정조사했던 경우에는 그 정권에서 추진한 핵심 공약 예를 들면 뭐 4대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대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는데 지금 추경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 추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 돌아가는 어떤 예산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처리 안 하고 상임위 구성을 안 한다? 이거는 좀 명분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매우 좋지가 않다. 네. 지금 경제 위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잘못하면 당 내부에서도 반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그냥 구성하고 상임위원회 안에서 짚는 것이 낫지 네. 상임위원 명단 제출하지 않고 추경 안 해줄 거라는 건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카드다. 이게 좀 위험한 카드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윤미향 의원 관련 말씀해 주신 건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 결과에 맡기는 것이 낫지 이걸 대여 투쟁의 고리로 삼는다는 건 좀 명분이 약하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남북 문제 관련한 국정조사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합당의 일부 의원들이 볼턴 전 안보보좌관, 미국 전 안보보좌관을 부른다고 하는데 전 이것도 약간 무리한 수다. 왜냐하면 볼턴 보좌관이 사실 우리나라 국회에 출석할 이유도 없고요. 출석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볼턴 보좌관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 주장인지도 사실 가리기 어려운데 좀 무리한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닌가. 특히 외교와 관련된 부분을 국정조사에서 건드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외교 문제도 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 모두에게 과히 좋은 카드는 아니다. 특히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보이콧한다. 뭐 할 수는 있죠. 못하는 건 아니죠. 이건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연설장에 뭐 들어가지 그렇죠. 않는다던가 대통령 연설이 시작할 때 퇴장한다던가 또는 뭐 과거처럼 뭐 피켓을 들고 마스크를 쓰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역시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이를 쭉 지켜보면 민주당 지지율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은 지지자들 층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호의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을 각을 세워서 투쟁하는 것이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지 대통령 국회 연설을 보이콧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느슨해져 있던 범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폭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통합당이 좀 이 세 가지 카드는 다시 검토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혁신위를 구성했는데 왜 혁신은 자꾸 안 보이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의 잘못된 관행을 깰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여 투쟁에만 올인하다 보니 4번이나 선거에서 패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안은 잘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여 투쟁도 중요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면 혁신위를 통한 혁신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카드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북한 문제나 뭐 미국과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볼턴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현실 가능성 없죠. 볼턴을 증인석에 알린다는 거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사실은 원점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해보자라는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김여정이 무력 도발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어떤 군사 행동도 잠깐 보류하겠다 이러면서 한국의 어떤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막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종전선언하자, 판문점 선언 비준하자, 종전선언만이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외교특위를 별도로 꾸리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문제는 여야가 같이 특별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추경 얘기했는데 신속한 추경이 필요합니다만 이 지금 35조에 달하는 추경 우리가 이제 코로나 추경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35조 원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할 때 불참하겠다. 이거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일단 지금 여야 간의 원 구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여야 간의 문제입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여야 간의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원 연설할 때 불참한다. 이건 협상에 있어가지고도 사실은 상대방의 체면 세워주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관가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상임위에 일단 들어가서
추경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경을 심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밝힐 수 있냐는 거죠. 그 방법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추경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상임위에 들어가야지 자료 제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상임위에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대로 된 방법도 마련하지 않고서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현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대안을 낼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을 부를 수 있는 곳은 정보위원회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국정원에서 그 기밀 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항을 의원들이 들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임위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전략이다. 법사위 문제에만 지금 올인해서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야당이 제대로 투쟁할 수 있고 제대로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고 정확하게 문제를 짚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오히려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또 이렇게 분석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임위에 명단을 제출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면은 의장이 거기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뽑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출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강제 배정으로 만약에 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배정된 상임위원들이 그 사보임을 하는 거죠. 사보임을 하고 미래통합당 위원들끼리 별도의 또 이제 의원들 재배치를 해가지고 아마 추경에 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여 투쟁 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낱낱이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32년 만에 나타나서 이 사망한 딸의 유족급여를 타낸 생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생모가 결국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송 박사님께서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전에 구하라법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 관련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 우리가 구하라법 얘기했었는데 네. 이 사건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소방관이던 딸이 이제 32살인데 이제 아깝게 세상을 달리했는데 예. 32년 만에 나타난 그 친모가 예. 그 유족급여 같은 거 연금 이런 거를 한 8,100만 원을 타가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니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 친부, 이 아이를 혼자 키운 아버지가 부당하다. 그렇다면은 그간의 양육비를 내라. 그렇죠. 그 양육비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 이혼하면서 아이 떠났을 때부터 성년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해보니까 7,7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친모가 왜 이걸 내가 내야 되냐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항고를 포기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즉 양육비 7,700만 원을 토해내겠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지금 구하라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의 허점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파고들어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이름만 어떻게 보면 친부모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는 좀 경각심을 줄 만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은? 예전에 이런 사건도 인터넷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딸이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네.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제 거의 연락도 끊겨 있다가 네. 딸이 커서 수학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되니까 보상금이 나오는 것을 전부 가져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의 네. 공분을 샀던 거였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법을 개정하자고 지난 국회에서 제출이 됐는데 통과가 안 됐죠. 예. 그래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이 다시 또 지금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고 네. 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조금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뭐 가족을 살해했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추가하려는 것이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현저히 게을리한다라는 거 해석이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더 정교하게 아마 의원들이라든가 전문위원들 사이에서 다듬는 과정이 규정을 필요할 만드는 결격 네, 사유를 만드는. 그렇지 않을 네. 경우엔 또 소송으로 가서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야 결론이 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정교한 법안이 나올지는 좀 장기적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 판결을 보면서 든 것이 유산이라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권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양육비는 살아남은 부모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법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 솔로몬의 판결이다 이런 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가져갈 수 있지만 거꾸로
그럼 양육을 다 했는지 묻겠다라는 소송이 된 그렇죠.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도 좀 비슷한 소송이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구하라법이라는 게 사실은 직계 존속이나 비속에 대해서 보호 의무나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예. 상속 결격 사유로 넣는 거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추상적이에요.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다는 게 현저히라는 게 그럼 어느 정도까지 게을리해야지 상속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만든 다음에 구체적으로. 전체 어떤 상속법 체계를 다시 만들어서 네. 사실은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고 구하라 사건에서 그 친모가 사실은 법상은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서의 책임은 다 회피한 사람이 권리만 찾아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이 좀 촘촘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기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부모를 복양하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여럿이라도 복양하지 않고 남처럼 지내다가 부모가 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 상속은 똑같이 n분의 1이야 하고 네.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특별히 부모를 복양했다든가 부모의 재산의 유지나 기여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면 기여한 바가 있다면은 이 자식은 기여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끝으로 저희가 간략하게라도 좀 짚어보죠.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귀가 중인 여성이 이제 여성을 남성이 몰래 뒤따라가서 집까지 가려고 했던 그 사건인데 대법원이 주거 침입죄는 인정을 했는데 강간미수는 지금 인정하지 않은 결론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간단하게라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예, 신림동 CCTV 사건은 사실 많은 국민들에게 이 CCTV가 공개가 되면서 예.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죠. 2019년 5월에 신림역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조모 씨가 따라갔습니다. 네. 같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남아서 문을 열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게 CCTV에 다 찍혔거든요. 한동안.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공개되고 수사까지 진행이 된 건데 검찰에서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을 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검찰의 구형은 근데 최종 판결이 아니니까 이런 그렇죠. 혐의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예. 그렇죠. 근데 1심, 2심 대법원까지 결과가 똑같았는데요. 말하자면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이 선고했습니다. 네. 근데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가 징역 1년을 내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피해자의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을 했는데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딱히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황이 부족하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네. 어쨌든 여성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려면은 이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엄격하게 보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몰래 뒤따라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한 10분간 서성이면서 문도 두들기고 이렇게 한 낯선 남자가 네. 그 모르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요. 한번 물어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주거 침입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인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사는 데가 원룸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룸 건물의 공동 현관과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해서 주거 침입을 인정한 것만 해도 보수적인 법원에서는 대단한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거 침입 강간이나 주거 침입 강제 추행에 실행의 착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어떤 범죄에 실행에 착수했는가를 볼 때 폭행이나 협박이 개시된 때로 보기 때문에 네. 문을 단순히 열려고 했던 거 두들겼던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검찰에서도 이걸 좀 바꾸자. 주거 침입 강간죄나 주거 침입 강제추행죄는 주거에 침입한 때를 실행의 착수로 보자. 실행의 착수로. 주거 침입을 시도했을 때 그렇다면은 이게 인정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이런 주거 침입만으로 강력 범죄 예비 범죄로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이거는 법 해석의 문제입니까? 법을 바꿔야죠.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거 실행의 착수 부분을 사실은 네. 법원 판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그리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